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 2. 한국은 중국을 파괴하고 있다. 3. 미국이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 각국 간의 긴장은 증가하고 우려스러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 국가 중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 간의 협력과 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포럼이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은 많은 큰 국가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 위협과 정치적 긴장의 증가로 인해 대한민국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및 정보기술과 같은 고기술 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대한민국은 국제 투자자와 기업들의 관심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경쟁의 심화와 영토 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압력과 긴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 간의 정치적 및 무역적 긴장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중국에서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석에 앉아서 미국 국무장관을 마치 직원처럼 격려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로는 이 사진을 실으며 미국이 중국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이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의 이익을 존중하라고 지도한 것. 이라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는 더 했습니다. 이 사진이 보도된 이후 중국 SNS에는 마침 6월 19일은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이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시진핑 주석을 아버지처럼 존경한다는 자세를 보여준다. 라고 해석해 사진 한 장을 놓고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빈축을 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마주한 두 개의 긴 테이블의 한쪽에는 미국에서 온 블링컨 장관과 그 일행이 앉았고 맞은편에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등 중국 측 인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가운데 앉아 마치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모습이긴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교 관례상 양측이 나란히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시 주석이 상석에서 하급자들의 회의를 주재하는 모양새를 일부러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좌석 배치는 상대국 외교수장 등 특사를 정상급 인사로 예우해 마주 앉거나 나란히 앉는 의전 원칙을 깬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나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면담했을 때와 전혀 다른 자리 배치였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폼페이오 장관과 나란히 앉아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중국을 찾은 빌 게이츠 MS 창업자와 회동할 때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마치 상급자인 양 상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미국의 중국 압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면임에 성공한 자선의 정치적 위상을 알리려는 의도를 다분히 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진 한 장은 시 주석이 어떤 자리에 앉아서 미 국무장관을 맞을지 대내외에 비춰질 모습을 상당히 고려하고 계산해서 좌석 배치를 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상석에 앉아서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길 좋아하는 테이블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시진핑의 절친인 푸틴입니다. 1m 대 5m.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거리를 테이블 길이로 표현해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는 불과 1m도 되지 않는 작은 사각 테이블을 옆에 두고 서로의 영도력을 칭찬하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다른 해외 정상들과는 5m 길이 테이블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친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구체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다른 해외 정상급 인사들이 크렘린궁을 방문했을 때 5m나 되는 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눠 마주 앉은 VIP마다 굴욕을 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푸틴의 5m 테이블을 두고 SNS에는 패러디가 본물을 잃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모두 약 5m 길이 테이블의 양 끝에 앉아 진행되자 SNS에는 긴 테이블에서 푸틴과 각국 정상이 회담하는 장면을 풍자한 다양한 밈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콘텐츠가 쏟아졌습니다. 푸틴과 마크롱 사이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속 예수와 12제자를 합성하거나 배드민턴 코트컬링 경기장 등으로 희화한 사진이 많았는데요. 푸틴과 마크롱이 시소를 타는 모습으로 연출한 콘텐츠도 게시됐고 서로 멀리 앉아 대화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 차관의 마크롱 대통령이 확성기를 든 채 말하는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그럼 왜 푸틴과 시진핑 등 권력자들은 이런 긴 테이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푸틴의 테이블이 상대방에게 권력을 과시하는 한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해 우위에 서려는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한 싱크탱크의 올가 흐보스투노바 러시아 연구소장 역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푸틴의 긴 테이블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 상황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려는 것이며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서방과의 관계에서 푸틴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노린 효과도 바로 이런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보여주기식 우위를 포장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닥친 실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힘의 우위를 점했다면 굳이 이런 불편한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전이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상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해서 당당한 모습을 대내외에 보이려고 했지만 블링컨과의 대화 내용은 전혀 달랐다고 전해집니다. 태도는 무척이나 공손했다는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방중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상석에서 격려하는 듯한 모양새로 만난 데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자 배석했던 주중미국 대사는 당시 시진핑 주석에 대해 아주 공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회동에 배석한 니컬러스 번스 미국 대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은 회동 내내 아주 공손했고 블링컨 장관은 방중 기간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했던 것처럼 상대를 직접 만나 압박해야 한다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양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의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고리급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더구나 상석에서 호령하기는커녕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미국에게 잘 지내자,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도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는 길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다. 러시아에 살상 무기 제공하지 않겠다. 등등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온건하게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경제, 군사 분야에서 아쿠아일로로 치닫던 미, 중 관계의 극적 반전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화해에 손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제 성장이 끝났으며 빚 갚기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밖으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안으로는 디레버리징 딜러베리징, 즉 부채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 정리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3분기 현재 중국 비금융 부문의 총대출액은 49조 9천억 달러로 2021년 말에 비해 1조 5천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무분별한 대출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지방정부, 가계, 기업은 부채를 늘려 인프라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것이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채는 빠르게 늘었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중국의 정부, 민간 부문 부채는 GDP의 296%에 달해 유로존 259%, 미국 257%보다도 높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오르지 않자 위기감을 느낀 중국 가계도
주택담보대출을 새롭게 일으키기보다는 기존 대출금을 갚는 쪽을 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빅테크, 교육 분야 기업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업들도 대출을 받아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에 대해서도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유명 정치학자는 앞으로 중국이 사드 사태처럼 한국의 경제보복 수단을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평풍이라는 필명을 쓰는 중국 상하이 정치학자는 미국의 소리 VOA 방송 특별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더 이상 지난번 사드 사태처럼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했고 국무원의 지지를 얻기도 어렵다. 중국은 전례 없는 외교적 고립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한국을 완전한 대척점에 두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만 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급격히 냉각된 경제, 미국의 견제로 인한 고립 등 여러 가지 악조건에 처해 있는 중국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실 사드 보복 조치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국의 반도체 산업만 악화일로의 길로 걷게 만든 결정적 시작점이 바로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였습니다. 고속 경제 성장이 끝나고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중국, 앞으로 한국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주변국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며 급기야 붕괴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중국의 진 막대한 외채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린 스리랑카에선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인 즉 중국의 진 빚의 함정에 빠진 곳이 10여 개 국가에 달하면서 이들 모두 빈곤의 나락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잠비아 등 12개국 대부분이 외채의 절반 이상 중국 채무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애티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이 중국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빚더미에 가라앉을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중국 지방정부가 3경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헤이롱장성 허강시는 재정위기로 지역사회까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주력 산업이었던 석탄산업 몰락과 팬데믹, 부동산 위기가 겹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허가는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도 수년 안에 허강처럼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중앙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는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숨겨진 채무가 급증하며 중국의 부채 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2%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9%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167%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벌이는 LGFB의 채무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LGFV의 채무가 기업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낮고 기업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의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엔 빛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칭다오에서만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더 큰 걱정거리를 선물해줬습니다.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중국 외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6일엔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관급 경제안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알아차린 중국은 G7 회의 이후 한국에 갑작스런 제재를 가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자 한한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할 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의식해 호주, 아세안, 북미 남미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던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탈중국에 대해 오히려 좋다는 반응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호주 리튬과 니켈 자원 개발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역시 리튬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각종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G화학 역시 최근에 미국 피드몬트 리튬과 연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관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전해질을 만드는 업계에서도 탈중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선 분리막 업계에서는 스키어트가 연내 북미 투자 의사결정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자가 현실화하면 SKIET는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 모두의 분리막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업계는 대부분 북미 투자 계획 수립을 모두 끝낸 상태로 엔캠은 조지아주에 연 2만 톤 규모의 전해의 공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테네시오와 이오 미시간 등지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브레인과 동화기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전해액 생산에 나설 예정으로 솔브레인은 인디애나주에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동화기업은 상반기 중 테네시주에서 첫 삽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산만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배터리 소재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은 미리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친 김에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탈중국을 통해 그간 중국이 패권을 누려온 분야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으며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도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립 7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현재 공장 일부 설비를 현대차 베이징 1공장에 이관하고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철수 결정 소식에 창저우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틀었다. 2016년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중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나머지 공장도 거의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 판매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아주 무섭게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를 의식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현대차가 전기차의 혁신을 꾀하며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2023 WCA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으며 테슬라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980년대 엑셀을 내세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싼 가격으로 미국 코미디언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과 확 달라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3위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어가며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현대차, 기아의 인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철수한 GM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라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의 인도 현지 생산량은 연간 125만 대를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꿈인 배터리 내재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자체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건 리튬메달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길고 1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차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만간 중국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돌아와 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현대전은 미국의 사기극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현대전의 개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현대전 개념이 오직 미국만 가능한 미군전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세계 1위 미국의 군사력이 위태롭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태로운 미국과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6위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현대전이란 곧 총력전의 반대말과 같았습니다. 과거처럼 우리나라 대 남의 나라가 일로 싸우는 게 아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주요국들의 개입이 당연시되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보면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2014년 시작된 돈바스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물리적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전형적인 현대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타국의 개입 없이 우크라이나의 국력을 소모하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상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돈바스 전쟁에 개입하는 주요국은 미국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간신히 체면치레할 정도의 군사 원조가 전부였는데요. 오죽하면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침략은 그 즉시 국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의 말 맞다나 특수 군사작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가 창피를 당해야 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마저 단순히 군의 규모 무기 체계의 차이만으로 전쟁의 승패를 재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그간 미국이 보여줬던 현대전은 개전 초기 신속하게 공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의 반공맘을 제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신속 전개가 가능한 압도적인 정찰 감시 자산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무장되어 있는 지상군을 이용해 작전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밀한 통신체계를 이용한 막대한 항공 지원이 수반되었습니다. 또한 적군 저격수 하나 잡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보급 지원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했기에 미군은 걸프 전쟁을 수행하는 211일 동안 약 148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반면 이라크 측에서는 무려 2만에서 5만에 달하는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을 맺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끝내버릴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정반대로 러시아군 현대전 능력은 동네 꼬마들 전쟁놀이만도 못했는데요. 더군다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총력전이 되어가면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당면한 얘기지만 현대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대 미군 보병 한 명을 완전 무장시키는 데에는 약 17,500달러, 한화 약 2,15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추측됩니다. 미군의 강력함은 이런 일개 보병 단계까지도 수천만 단위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 덕분입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미국의 GDP는 약 23조 달러가 넘는데요. 그나마 중국 17조 달러, 러시아가 고작 1.7조 달러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풍요는 군사력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2021년 상위 15개국 중 미국의 국방비 관련 지출은 8,010억 달러로 나머지 14개국을 합친 9,150억 달러와 엇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군사 관련 지출이 전 세계의 군사 관련 지출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인데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을 이만큼이나 때려 박으니 미군이 세계 최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보다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미국이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비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약 3.2%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1.7%, 러시아가 3.1%, 대한민국이 2.8%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막대한 경제 규모가 군사력의 강력함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기 쉬워지는데요. 군사력, 경제 규모와 반대로 현재 미국 내부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즉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국 내부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분열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을 석권하고 있지만 총력전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 예를 들어 양안 전쟁과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정말로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미국은 지난 2021년 20여 년을 이어온 아프간 전쟁에서 결국 패배를 선언했는데요. 이 전쟁에 소모된 비용만 2조 달러, 하나 약 2,45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쉽게 감당할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막대한 금액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미국은 패배했고 한 세대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엄청난 사회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치솟는 실업률과 인종, 성별 간의 갈등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범죄율 자체는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반면 증오 범죄의 발생률은 치솟고 있는데요. 각계각층, 남녀노소, 인종, 출신지를 가지고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바로 길이를 바싹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3위를 기록한 중국은 경제, 군사면에서 모두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공산주의 국가답게 민도를 조종하기도 쉽습니다. 아예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고 행동을 동제해버리면 당분간의 전쟁 유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펼쳤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물론 이런 억압적인 방식은 단기간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CSIS는 워게임 보고서를 통해 양안 전쟁 발발 시 중국 해군은 괴멸하고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 해군 또한 항공모함 2척, 대형 전함 10에서 20척을 잃고 고작 3주 만에 3,200명에 달하는 병사가 전사하는 등 중국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4년 뒤에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런 단기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건 주요국의 개입뿐인데요. 바로 세계 6위의 대한민국입니다. 순위에 매겨진 3위 5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그리고 나머지 한국, 프랑스, 일본, UAE, 이스라엘 중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참전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게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6위는 상당히 막중한 의미인데요. 양안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에 따라 이후 국제 정세의 판도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활용해 세계 무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선 전 국민적 지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다가오는 결전의 날에 대한민국이 만전을 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